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196번째 이야기. 1982년이 시작되다. 1982년 1월 1일, 이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1981년을 보내고 임술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중과세라 하여 음력서를 폐지하고 신정설만을 쇠개하였기 때문에 1일부터 3일까지 연휴였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전날까지의 분주함을 잊고 정말 푹 쉬었습니다. 일부 소대원들은 윷놀이 같은 오락과 배구 등 체육활동을 하며 명절 분위기를 즐겼고, 고참들은 TV를 시청하며 낮잠을 즐겼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신년 인사편지를 보내기로 맘먹고 한지에 붓글씨로 편지를 썼습니다. 연휴 3일 동안 23통이나 되는 많은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식 시간에는 거의 꼼짝 않고 작은 안전뱅이 탁자 앞에 앉아 편지만 썼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나도 이제는 소대의 중고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병 시절도 2개월만 지나면 끝나게 되고 3월이면 상병 진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소대 내에는 층층시야 고참들이 즐비했지만 그 반대로 내 밑으로 졸병들도 7, 8명 있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중고참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집합을 당해도 열애되기 시작했고, 점차 내 동기들이 집합의 주체가 되어 소대 군기반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나도 남들에게 지나간 군대 생활 이야기를 할 때 작년 이맘때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참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작년 이맘때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면 부러울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작년 추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군 생활을 오래 했다는 증거이고, 또한 저녁의 날도 그만큼 적게 남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졸병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러웠던 것입니다. 이렇듯 연휴로 시작한 새해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5분대 기조를 각 중대에서 하루씩 맡아 임무 수행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 우리 중대가 1월 2일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만 24시간 동안 5분대 기조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지난 월요일인 12월 28일부터 1월 2일까지 구중대가 5분대 기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대대장이 연휴 기간 동안 10중대와 11중대가 하루씩 임무를 수행하여 9중대를 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10중대가 1월 1일 5분대 기조를 수행하고 우리 중대가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나는 5분대 기조 임무를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지난 7월에 5분대 기조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때 내가 정훈과에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참여하지 못했고, 이후 우리 대대가 국군이날 행사 등으로 5분대 기조 임무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5분대 기조는 후방지역 교육사단이나 예비사단에서 군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정규전이 아닌 무장공비나 간첩 등이 나타나면 즉시 출동하여 제압하기 위하여 복장과 장비를 준비한 채로 대기하는 것이지요. 5분대 기조를 인수하면 출동할 차량에 실탄과 수류탄, 크레모아 등을 싣고 중대 앞 연병장에 항상 대기하고 있고, 우리들은 복장을 갖추고 탄띠를 차고 판초 우위를 허리에 차고 철모를 쓰고 생활해야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갈 때에도 그 복장으로 철모를 쓰고 갔고, 밤에 잘 때에도 군화를 신은 채로 자야 했습니다. 이러니 사실 휴식 시간도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화를 벗고 간편한 복장으로 쉬면 좋으련만 불시에 비상발령으로 출동 태세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수시로 인원 파악을 하니 소주 한 잔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신정 연휴를 온전히 쉰다는 것은 그림의 떡 같은 호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하루 동안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지요. 5분대 기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신정 연휴를 마치고 곧바로 5분대 기조를 인수받아 정식 임무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1월 3일 일요일 아침에 5분 대기조를 다시 구중대에 인계해주고 나서 교회에 다녀오니 어느새 연휴 사흘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쉬는 날과 쉬는 시간은 어찌 그리 잘 가는지. 나의 일병 시절 197번째 이야기. 새해 첫 훈련과 새로 바뀌는 것들. 1982년 1월 4일 월요일. 명실상부한 새해 첫 업무일이 되었습니다. 공사 시 30분. 갑자기 준비태세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훈련 라운드하우스가 발령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뜬금없는 비상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 군장을 꾸리고 대기했습니다. 전혀 예정이 없었던 비상이었기에 더 놀랐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9.15고지에 오르는 것은 아닌가? 올 한해도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올 3월에 계획되어 있는 팀스피리트 82 훈련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연대 RCT도 만만치 않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발령된 비상은 3시간 만인 07시 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역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비한 비상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훈련은 무자비하게 라는 구호처럼 무자비한 팀스피리트 대비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으로 노도부대다운 새해 첫 업무였습니다. 여기서 비상시 발령되는 비상 명칭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적 도발에 대응하여 방어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프콘 비상은 모두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적 도발의 징후가 전혀 없는 평화시가 데프콘 5단계 페이드아웃으로 장막이 거두어진다는 의미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이 되어 모든 위험 상황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데프콘 5단계 페이드아웃은 선포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데프콘 4단계는 더블테이크로 적과 대치하고 있지만 전쟁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1953년 휴전 이후 평상시에는 데프콘 4단계인 더블테이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더블테이크 비상상태인 것입니다. 데프콘 3단계가 라운드하우스입니다. 적이 우리 집 주변을 빙빙 돌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의미로 적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비상이 발령되면 준 전시 상태로 전환되고 한국군 지휘권이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이양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라운드하우스 비상이 발령된 것은 1976년 8.18 도끼만행 사건과 1979년 11.6 사태, 그리고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등 3차례뿐이었다고 합니다. 데프콘 2단계 화스트 페이스는 적이 집 주변을 도는 속도를 높인다는 뜻으로 적의 침략 징후가 포착되어 전쟁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동원예비군이 소집되고 전군에 탄약이 지급되며 언제라도 출동하여 전쟁을 치를 준비를 완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스트페이스 비상이 발령된 것은 8.18 도끼만행 사건 당시 군사분 개선 이론에 한정하여 단 한 번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비상훈련 시에는 항상 훈련 화스트페이스가 발령됩니다. 그래서 화스트페이스가 우리들 귀에 익숙한데 실제 화스트페이스 비상은 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 데프콘 1단계는 칵트 피스톨로 권총의 실탄이 장전된 상태를 뜻합니다. 즉, 적의 도발이 명확하여 실제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휴전 이후 단 한 번도 발령되지 않은 비상입니다. 이렇듯 정규전을 대비한 데프콘 비상 외에도 적 게릴라나 간첩 침투 등 비정규전을 대비한 진돗개 3단계 비상과 북한군 동향에 따라 대응하는 워치콘 비상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야전 훈련의 시작은 늘 이 데프콘 훈련 비상으로 시작합니다. 평소 야전 훈련은 파스트페이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통례였는데 1982년 벽두부터 발령된 비상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라운드 하우스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튼 새해 첫 업무일부터 노도부대답게 비상 상황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오전에 대대단위 시무식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새벽 비상훈련에 따른 정비 시간으로 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인 5일에는 팀훈련 대비 10km 행군을 실시했고 다음 날인 6일 오후에도 지난번과 같은 코스인 몽진리 육격장과 갈탄리 고개를 넘어 돌아오는 20km 행군을 실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 새벽 1조점호 시간에는 그동안 왕복 2km씩 하던 구보를 2배 늘려 도촌리의 앞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실시했습니다. 이러다가 팀 훈련 가기 전에 구보하고 행군하다 지쳐 죽겠다. 어느 고참에 자주 섞인 말이 그저 우스갯소리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훈련 상황의 변화와 함께 우리 군대 문화 역사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군인들에게 지급되었던 화랑담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한산도라는 민간인들이 피우는 담배로 대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화랑담배는 우리 군대 문화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6.25 전쟁터에서도 피웠다는 화랑담배. 참전용사이신 제 선친이 전쟁 이야기 중에 화랑담배 말씀을 자주 하셔서 지난번 첫 휴가 때 내가 피우지 않는 화랑담배를 챙겨다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도 역사 속 이야기로 사라졌습니다. 또 전우야 잘 자라라는 군대가요 2절 가사에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라는 표현도 앞으로는 추억 속에서만 기억될 것입니다. 화랑담배가 없어지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엔 사탕을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돈으로 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는 1982년이라는 거대한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한 발 두 발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 넘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얼마인지, 내가 흘릴 땀과 피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느 한순간도 만만하게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험난한 행로를 앞에 두고 그래도 담담해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감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또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 대해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배운 삶의 진리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 앞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자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끝은 올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열매가 되리라는 확신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1982년 새해였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98번째 이야기. 양구에서의 1년 그 특별한 풍경들. 1. 나도 이제 양구에서의 생활 1년이 되었습니다. 1981년 1월 20일 양구 땅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지난 1년 동안은 그야말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구라는 낯선 땅의 모습을 눈여겨볼 틈도 없이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양구에서 군대 생활 1년여를 보내면서 나도 이젠 군대 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력이 붙게 되었고 바야흐로 소대의 중고참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어리버리 이등병도 아니고 없는 일도 만들어 해야 하는 일병 시절도 거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사물을 살피며 지난 1년 동안 보아온 양구 땅의 진면목을 살펴볼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내가 태어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군대에 오기 전까지 강원도 땅을 밟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충청도에서 태어나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그곳들만 오가며 생활했고 전라도 쪽만 한두 번 가본 것이 그때까지 내가 밟아본 대한민국 땅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구에 와서 본 삶의 모습과 풍경 중에는 생경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내가 당시 써놓았던 메모를 통해 1981년 겨울 양구나라의 특별한 모습을 둘러보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추위와 눈입니다. 1981년 1월 20일 처음 소양호를 건너 양구 선착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내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소양호 주변의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피어있는 상고대였습니다. 지금 보면 멋있다고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한 풍경이었지만 그날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난생 처음 양구 땅을 밟은 나에게는
그 서리꽃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코끝을 도려내듯 차갑게 얼굴을 훑으며 지나가는 칼바람 속에 눈앞에 펼쳐진 하얀 상고대는 그야말로 바늘을 촘촘히 박아 놓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저 침들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견뎌야 할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짜릿하게 전율로 다가오던 공포감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대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제설 작업이었습니다. 그 넓은 연병장을 오로지 넉가래와 단가만 가지고 퍼서 나르며 눈을 치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의 담당 도로까지 가서 제설 작업을 해야만 양구로 들어오는 유일한 국도가 확보되어 버스가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에서 가장 열악한 것은 바로 신발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 같은 말단 소총부대에 군대 보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가죽으로 된 전투화는 훈련과 행사 때만 신었고 작업할 때는 천으로 된 통일화라는 작업화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자대에 가서 받은 통일화는 낡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눈 속에서 조금만 제설 작업을 해도 눈 녹은 물이 스며들어 발이 금방 질퍽해지곤 했습니다. 이런 신발을 신고 종일 작업하면 발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발가락 동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후일담입니다만 군에서 전역한 뒤에도 몇 년 동안 겨울이면 동상으로 고생하곤 했습니다. 자대에 와서 이등병 때 아침 구보 시간에 냉수마찰을 몇 번 했었습니다. 환강리 냇가에 가서 우통을 벗고 수건에 물을 조금 적셔 닦아내는데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침으로 찌르는 듯한 강한 아픔이 피부를 통해 폐부로 전해지며 나도 모르게 이빨이 딱딱 부딪히고 온몸이 전기에 감전되듯 짜릿함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고참들은 수건에 물을 듬뿍 묻혀 몸을 닦아내며 시원하다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냉수마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튼튼해 보이지도 않는 그들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나는 군대 짬밥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영하 10도만 내려가도 춥다고 움츠리며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영하 20도에 입김조차 나오지 않는 혹한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야전 생활을 하며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도 이제 양구에서의 1년이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양구에서의 군대 생활 1년. 이제는 강원도 양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하였고 이로 인한 악조건을 이제는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199번째 이야기. 양구에서의 1년, 그 특별한 풍경들. 2. 감자와 옥수수 그리고 디딜방아. 강원도를 지칭하는 다른 말로 감자바위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감자를 많이 심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생활하는 양구군 남면과 양구읍 주변은 제법 큰 강물을 중심으로 논들이 있어서 벼농사도 많이 짓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이나 계곡 쪽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비탈진 밭에 감자나 옥수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감자를 우리 고향에서는 하지감자라 하여 이른 봄에 파종하여 여름철에 수확하는데 이곳에서는 가을에 수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봄이 늦게 시작되는 지역이라 늦게 파종하고 늦게 수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에 감자를 캐서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지만 지난 대대훈련 때 본 것처럼 밭 귀퉁이에 땅을 파고 무처럼 묻어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땅속에 깊이 묻어두면 다음해 봄까지 생생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하면 뭐니뭐니 해도 옥수수일 것입니다. 양구에서는 옥수수라고 부르지 않고 옥시기 또는 깡냉이라고 부르더군요. 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골에서 옥수수는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척박하고 비탈진 땅에서도 잘 자라는 옥수수는 강원도 산골에서 재배하기 적당한 식량작물이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면 옥수수를 수확하여 집집마다 갈무리를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옥시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옥수수를 수확해서 그것을 건조하는데 그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물론 추녀 밑에나 헛강 같은데 매달아 말리기도 하지만 많은 양을 말리기 위해서는 기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당가에 굵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옥수수를 빙 돌아가며 촘촘히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대기까지 옥수수를 매달아 놓으면 황금색 옥수수 기둥이 됩니다. 햇볕 좋은 가을을 지나며 잘 건조되면 그것을 탈곡하여 갈무리 해두고 겨울 동안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초겨울에 접어들 때까지 집집마다 마당가에 서 있는 진노란 옥수수 기둥들을 볼 때면 이국적인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내가 강원도에 와서 본 물건 중에 가장 멋진 것이 있다면 디딜방아일 것입니다. 내가 역사나 민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양구에 와서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디딜방아를 처음 보았을 때는 내가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디딜방아는 민속촌이나 민속박물관에 가면 전시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양구에서는 마을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디딜방아를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딜방아는 두 가지로 갈라진 긴 나무의 중간에 받침목을 대고 머리 부분에는 절구공이를 박은 다음 그 아래 평평한 돌에 절구공이 자리를 우묵하게 파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절구자리에 곡식을 놓고 발로 반대쪽을 밟았다 놓으면 지렛대 원리로 절구가 들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방아도 찢고 가루도 내는 원시적인 정미기계입니다. 소를 이용하여 방아를 찢는 연자방아와 물의 낙차를 이용한 물레방아 등과 함께 우리 조상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전통 방아기구인 것입니다. 보통 5, 6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사라져 사용하지 않은 디딜방아가 양구에서는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구터널에서 신남방면 원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좌측 계곡 건너에 작은 마을이 있고 그곳에도 디딜방아가 있었습니다. 가끔 도로 작업을 나가보면 마을 안악내 서너 명이 나와서 방아를 찢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두 분이 작대기를 짚거나 천정에 매달린 끈을 잡고 방아를 밟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덤벼들었는데 막상 해보니 장정인 내가 혼자 밟기에도 힘이 버거울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쪽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고추를 빻아 가루를 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 남면에 가면 방앗간이 있는데 왜 힘들게 여기서 방아를 찧으세요? 그러자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시래요. 여기서 찢는 것이 훨씬 맛있어요. 기계로 빵구면 맛이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디딜방아에 대한 자부심과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을 그 디딜방아. 그 소박하고 정겨웠던 풍경이 사뭇 그리워집니다. 나의 일병 시절 200번째 이야기. 양구에서의 1년 그 특별한 풍경들. 3. 같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양구에 와서 생활하면서 내 고향과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강원도가 거리상으로 멀어 왕래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지역에 특화된 문화가 생겨났겠죠. 그리고 기후 조건이나 지형 조건도 거기에 맞는 생활 문화가 정착되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양구에서 민간인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깊숙한 삶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보이는 생활 문화에서 느끼는 특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양구에 와서 본 풍경 중에 특이한 것 하나가 볏짚이나 나무단을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 고향에서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볏짚을 쌓을 때나 뗄나무를 쌓을 때에 바닥자리를 직사각형으로 잡고 차곡차곡 쌓아 올려 사각형의 모둠이 되게 합니다. 다 쌓아 올리고 나면 전체적인 모양이 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구에서는 볏짚이나 나무단을 둥글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바닥 쪽은 넓은 원형으로 자리를 잡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원뿔 모양으로 아주 높게 쌓아 올리더군요.
나는 그것을 보고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한겨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강원도에서 높이 쌓아 올린 그것들이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쌓아 올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즉, 먼저 긴 나무 기둥 3개를 꼭대기 쪽 끝만 묶어 세워 삼각 기둥을 만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지지대 삼아 볏짚이나 나무들을 둥글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한 켜 한 켜 쌓아 올릴 때마다 그 기둥에 단단히 결속하여 한겨울 동안 바람이나 눈이 많이 쌓여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쌓은 볏짚이나 나무는 나중에 빼다 쓸 때에도 나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위에서부터 내려다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래쪽에서부터 빼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쪽부터 빼다 써도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삼각기둥에 단단히 결속을 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빼가는 대로 위에 쌓인 것이 점차 내려오고 그렇게 겨우내 볏짚과 나무를 빼다 쓰고 나서 봄철에 보면 삼각기둥 위에 볏짚과 나무 몇 단이 매달려 있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고향이나 내가 직장 생활을 했던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연대본부 아래쪽 위병소 옆으로 큰 논이 있는데 그곳은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이 됩니다. 바로 예전 32연대 연병장 겸 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구암리 체육공원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넓은 사각형의 논이었고 겨울이 시작되면 물을 가두고 얼려서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리는 우리 부대 사병들이 하고 스케이트를 즐기는 것은 연대 간부와 그 가족들 그리고 구암리 주민들입니다. 때로는 연대 스케이트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곳이 우리 부대 철혈교회 옆이라 교회를 오가면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구에 와서 느낀 것이 어린아이들도 스케이트를 잘 탄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작은 아이들도 기막히게 스케이트를 잘 타더군요. 사실 나는 썰매나 타던 세대였고 군 입대하기 전에는 내 고향에서 어린아이들이 스케이트나 스키를 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케이트는 그저 동경의 대상이었고 내가 직접 타본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이 스케이트를 잘 타는 모습이 더 부러웠기 때문에 눈여겨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전우가 우스갯소리를 하더군요. 강원도 아이들이 왜 스키나 스케이트를 잘 타는지 알아? 나는 당연히 모른다고 했지요.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 강원도 여자들은 애기 낳을 때 힘을 주면서 아 나 스키라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래. 실없는 농담에 웃었지만 아무튼 스케이트 잘 타는 아이들은 내가 강원도에 와서 본 또 하나의 특별한 풍경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01번째 이야기. 5분 대기죠. 1. 철책선을 지키는 전투사단에서는 아마 없을 것 같고 후방 예비사단과 교육사단에만 있는 임무가 5분 대기조일 것입니다. 5분 대기조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후방 지역에 적 간첩이나 무장공비 출현 등 비정규전, 즉 대침투 작전 시 가장 빨리 출동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는 임무입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이내에 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분 대기조 임무를 부여받으면 신속 출동할 준비와 태세를 항상 갖추고 긴장된 상태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런 임무를 어느 한 부대가 계속 맡아 운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통상 보병중대 단위부대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대대는 지난 1981년 7월 이후에는 이 5분 대기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군이 날 행사 참가와 행사 후에는 밀린 훈련을 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빡빡한 훈련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군이 날 행사 이후에 그동안 미뤄졌던 대대 ATT와 대항군 훈련 등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입니다. 특히 나는 우리 중대가 지난 7월에 5분 대기조를 하는 동안
정원과에 파견 가는 바람에 입대한 지 1년이 넘도록 5분대 기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고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5분대 기조에 대해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고참들의 이야기로는 5분대 기조를 맡게 되면 가장 불편한 것이 옷을 입고 군화를 신고 잠을 자야 한다는 것과 밥을 먹으러 갈 때에도 단독 군장으로 탄띠를 차고 철모를 쓴 채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언제 비상출동할지 알 수 없으므로 중대 주변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따라서 PX도 맘대로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5분대 기조를 지난 1월 2일부터 만 하루 동안 경험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연말부터 우리 대대 구중대가 5분대 기조를 인수했는데 신정 연휴 기간 동안 각 중대가 돌아가면서 하루씩 임무를 교대하므로 구중대도 마음 놓고 휴식할 수 있도록 대대장이 배려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정말 맛보기로 하루 동안 5분대 기조를 수행한 것으로 끝났고 연휴 이후에는 다시 구중대가 임무를 가져갔습니다. 이 5분대 기조가 구중대, 10중대를 거쳐 우리 중대로 정식 인수인계된 것이 1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중대는 13일부터 사단 휴양소에 입소했었습니다. 내가 군에 와서 세 번째로 가는 휴양소입니다. 지난해에 정식으로 우리 차례에 한 번,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보상 차원으로 한 번 다녀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두 번의 휴양소에 대한 추억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휴양소에 갔을 때에는 밤에 술을 마시고 온 고참에 의해 집합당해 주먹 세례를 받았고 또 퇴소할 때는 당구 큐대가 부러지고 스푼이 분실되었다고 해서 중대에서 변상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짠돌이 인사계로부터 엄청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에도 우리 소대 라아무개 일병이 세면대에서 세수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세면기가 깨지는 바람에 라일병이 개인 변상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가는 이번 휴양소 생활도 매 끼니마다 밥이 설고 밤에 스팀 난방이 잘 안 되어 자대보다도 더 추운 밤을 지내야 하는 등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 내 메모장에는 휴양소가 아니라 추워소라고 적어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졸병들에게 휴양소가 좋은 건 교육이 없고 집합도 없고 자유롭게 쉬거나 낮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가 있는 PX에서 커피도 한 잔 사서 마실 수 있고 밤마다 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휴양소만의 매력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휴양소에서는 고참들의 군기 잡는 것이나 다른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휴양소에서 돌아온 1월 15일 오후에 5분대 기조를 인수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202번째 이야기 5분대 기조 2 1982년 1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5분대기 인수병력이 10중대로 가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병력은 각 소대별로 분대장 1명과 사병 5명씩 선발되었는데 나도 우리 화기소대의 인수병력에 포함되었습니다. 5분대 기조 인수 절차는 까다로웠습니다. 5분대 기조를 인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즉시 타고 출동할 차량과 그 차량에 실려있는 물품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차량은 각 소대에 한 대씩 모두 4대의 군용 트럭이었는데 문제는 그 차량에 실려있는 내용물에 있었습니다. 각각의 차량에는 우리가 출동 시에 나눠받을 소총과 기관총의 실탄과 수류탄, 크레모와 60mm 박격포탄 등 화기류가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 한 발이라도 손망실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개수 과정을 거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부대에선가 수류탄 1개의 숫자가 착오가 생겨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인수 받을 때 대충 받고 인계할 때 상대방이 꼼꼼하게 파악해서 숫자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제대로 인수받지 않은 직전 부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들은 인수인계 장부에 기록된 숫자를 보면서 실탄과 수류탄과 기타 화기류를 일일이 개수해서 인수받았습니다.
이렇게 1시간이 넘는 인수과정이 끝나고 차량이 우리 중대 연병장으로 이동 정차하면서 곧바로 5분 대기조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5분 대기조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5분 대기조 군장을 꾸립니다. 이것은 일반 군장이 아니라 판초일 속에 전투식량 건빵을 넣고 둘둘 말아 양쪽 끝을 한데 묶어 도넛 모양으로 둥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깨에 각개로 매면 5분 대기 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 6.25 때 인민군들이 미숫가루 등을 넣은 긴 자루 같은 것을 둥글게 만들어 어깨에 메고 다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군장이 완성되면 그것을 상단 관물대에 올려놓고 이제 복장을 갖춥니다. 탄띠를 차고 거기에 탄입대와 대검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군화를 신고 철모를 준비합니다. 실내에서는 철모를 벗고 탄띠를 풀고 있어도 되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철모를 쓰고 탄띠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군화는 낮이고 밤이고 아니고 바뀌고 간에 늘 신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생활하다가 진돗개 비상이 발령되면 즉시 탄띠 차고 철모 쓰고 군장과 방독면을 차고 소총과 기관총 등 화기를 들고 지정된 차량에 승차하여 5분 이내 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참들 이야기로는 가끔 출동 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비상을 걸고 출동 시간을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중대에서는 항상 인원을 파악하고 일체 개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했기 때문에 PX도 마음대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5분 대기조 임무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일주일 동안 비상훈련은 없었습니다. 아니, 비상을 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비한 교육과 훈련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팀 대비 훈련은 우리가 5분 대기조를 인수한 15일에는 다음날 있을 출동 장비 시범을 대비한 준비로 부산했고 16일에는 팀 훈련 출동 준비 시범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도 팀 훈련 대비 이론 교육이 있었고 19일 화요일에는 5km 행군과 도하작전 시 단정 이용을 가정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단정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20일과 21일에도 행군과 팀 훈련을 대비한 교육 등으로 전혀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분 대기조가 생활에 좀 불편을 줄 뿐 그동안 듣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군화를 신고 잠잔다는 것이 생각만큼 편하지 않았고 깊은 잠을 이루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은 밤에 군화를 벗고 잠자기도 했지만 우리 같은 졸병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또 차량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운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야간 근무가 많아졌다는 것 정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1월 21일 목요일 오후에 5분 대기조 임무가 이대대 6중대로 인계되므로 나는 명실상부한 군대에서의 첫 5분 대기조 임무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03번째 이야기. 김치사역. 1982년 1월 19일 화요일. 이날도 오전 학과가 시작되자마자 5km 행군을 하고 곧이어 수색정찰 교육이 있었습니다. 수색정찰 교장에서 한창 교육을 하고 있는데 11시경 중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사역병 8명만 차출해서 보내라는 전달이었습니다. 사역병은 1병급으로 소대에서 각 2명씩 해서 모두 8명이 선발되었는데 그 중에 나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중대로 돌아와 장비를 내무반에 위치하고 중대본부로 갔습니다. 중대서기병 김아무개 상병이 우리를 보더니 빨리 취사장으로 가봐. 거기서 할 일이 있다고 빨리 보내달란다. 우리는 무슨 힘든 사역인가 해서 걱정하다가 저기 안심했습니다. 취사장 사역은 힘든 일도 그리 없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수 좋으면 남들보다 점심 식사가 더 푸짐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자 취사병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지휘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김치 사역을 나간다.
저 트럭을 타고 가서 실려있는 고무통에 김치를 퍼오면 된다. 우리는 취사장 마당에 세워져 있는 군용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거기에는 큰 고무통이 서너 개 실려 있고 작은 양동이와 장화 그리고 포크삽도 역시 서너 개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차하자 트럭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우리 부대 김치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트럭을 타고 얼마쯤 가서 내리라기에 내려보니 그곳은 연대 정문 안쪽 1대대와 2대대로 오르는 길 옆에 있는 창고였습니다. 내가 교회 오고 갈 때 항상 보던 건물인데 그곳이 김치 창고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큰 고무통은 차에 실어두고 나머지 양동이와 장화와 포크삽 등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창고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땅을 파서 큰 저장고를 만들고 시멘트로 벽을 바른 하나의 큰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우리는 창고 안 한편에 있는 탈의실에서 군화를 벗고 장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역할을 나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치 저장고 속으로 2명이 들어가고 차 위에 1명이 올라가고 나머지 5명은 일렬로 마주보고 서서 서로 이어받기로 김치 양동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20-30분에 한 번씩 교대로 진행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로 김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김치 창고는 넓고 깊었습니다. 그동안 김장김치를 연대 병력이 계속 먹었으니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이미 4km 한길 가까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김치 저장고의 깊이는 3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한 전우는 김치 저장고로 내려가서 포크삽으로 김치를 퍼서 양동이에 담아 위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김치를 뜯어 입에 넣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알맞게 발효된 김장김치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김치 국물을 옷에 묻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삽으로 퍼 담는 것도 조심조심하고 양동이를 들어 올릴 때도 최대한 몸에서 멀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내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김치 양동이를 들어 내 머리 위에 있는 전우에게 전달하는 순간 김치 국물이 분별 없이 내 머리 위로 흘러내렸고 손에 낀 장갑과 전투복에도 빨간 물이 들었습니다. 장화도 길이가 기른 것이 아니어서 자칫 깊은 곳을 밟으면 장화 속으로 김치물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온몸에 김치물이 들고 머리며 옷에는 온통 고춧가루가 덕지덕지 붙고 장화 속 양말은 김치 국물로 질퍽거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장고에 가득한 발효된 김치 냄새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진하게 폐부를 찔렀습니다. 20여 분이 지나자 김치 냄새가 온몸에 배어서 내가 김치인지 김치가 나인지 모를 정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작업하고 잠깐 휴식했습니다. 휴식 시간은 김치 파티였습니다. 늘 배고픈 일병들이었고 게다가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나 없이 김치로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간식으로 건빵까지 한 봉씩 나눠주었으니 김치를 반찬 삼아 먹는 건빵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이제는 역할을 바꾸어 다른 2사람이 김치 저장고로 들어가고 나는 지상에 나왔습니다. 창고 밖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양동이만 전달하니 살 것 같았습니다. 김치 사역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큰 고무통에 의외로 김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어도 건빵과 김치를 먹어서인지 그리 배고픈 줄은 몰랐습니다. 이윽고 가지고 간 고무통에 김치를 가득 채우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온몸에 김치물이 들고 고춧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우리 모두는 인간김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대치사장으로 돌아와서 씻고 온 김치를 창고로 들여 놓는 것까지가 우리 일이었습니다. 5-6명의 전우가 끙끙대며 들고 가야 할 정도로 김치통은 무거웠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자 취사장 선임하사가 나타나더니 그제야 수고했다며 점심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남겨놓았다는 밥과 반찬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양만큼은 푸짐하게 많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대로 돌아오니 이미 중대원들은 오후 학과 출장을 나가 있었고 우리는 보일러실에 연락해서 온수를 잠깐 받아 샤워와 세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날은 내 일생에 가장 많은 김치를 보았고 또 가장 많이 먹은 날일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팩